자, 투약 시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을 때 찾을 수 있었을 거야. 이거는 그죠? 5번에 환자가 거부한 약은 다시 붓지 않아야 되겠죠. 도로 넣으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여러분 약물에서 투약의 5가지 원칙이 어떤 게 들어갔었습니까? 환, 약, 시, 용용이라는 거 들어갔었죠. 환약, 시, 용용 기억하셔야 되겠죠. 투약의 5원칙 하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약 중에서 여러분 약 중에서 우리가 마약이라든지 독약이라든지 또는 아편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극약 또는 마약 또는 독약 또는 아편 자, 극약, 마약, 독약, 아편 이런 거는 어디에 보관합니까? 이중 잠금 장치. 그리고 이중 잠금 장치 하는 이유가 뭐냐? 이래 말하면 약물의 오용을 방지하려고 남용이 아니라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 우리가 향정신성 의약품 같은 경우는 그냥 잠금 장치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극약, 마약, 독약, 아편 이런 거는 이중 잠금 장치다. 그리고 어저께도 했지만 여러분 마약장의 열쇠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마약장 열쇠 책임자. 누가 지는 거예요? 책임을 맡은 간호사. 수간호사라고 표현하지 마시고요. 책임을 맡은 간호사. 그게 책임이 누구한테 주어졌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 수간호사라고 무조건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책임을 맡은 간호사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마약의 수량 확인. 수량 확인은 얼마마다 합니까? 매일 한다. 아니죠. 매일 하는 게 아니라 근무 교대 시마다 한다는 것. 근무 교대 시마다 마약 수량을 확인한다. 그리고 남은 마약은 어떻게 할까요? 병동 스테이션에 뒤에 그냥 남은 약 박스 안에 넣어둔다? 아니죠. 남은 마약은 반드시 어디에? 약국에 반납한다. 그렇게 문제에서 물으면 말씀하셔야 됩니다. 남은 약은 약국에 반납한다. 그 다음에 10번에 보겠습니다. 자, 10번에 보시면 약의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약물의 양리작용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죠. 자, 이 영향을 주는 요소는 어떤 게 영향을 줄 수 있다? 나이 영향 줄 수 있죠. 그래서 나이가 어린 애들은 약의 용량을 적게 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연령 영양조. 그 다음에 또 몸무게 몇 킬로예요? 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똑같은 나이라도 몸무게가 적으면 용량을 적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체중 영양 줘요. 그 다음에 또 성별도 영향을 줘요. 남자가 어쨌든 용량이 조금 더 들어가도 되거든요. 체중, 성별 다 영향 줘요. 그 다음에 또 이때 유전적인 거. 유전적인 영향도 있어요. 이때 유전적인 요인이라는 거는 특이 체질. 그 사람이 만약에 특이 체질이면 똑같은 약을 투여했는데 그 사람은 뭐 부작용이라든지 알러지가 막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도 영향을 줘요. 그 다음에 또 내가 심리적인 요인도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그럼 심리적인 영향으로 영향을 주는 그런 약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플라세보라고 하죠. 플라세보라는 게 약은 아닌데 약으로 심리적인 목적으로 주는 약을 심리적 요인으로 주는 약을 플라세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예전에 에피소드 말씀드릴 때 아주 말기 암 환자, 호스피스 환자인데 위약으로 심리적인 요인으로 해서 플라세보로 생리식염수를 투여했을 때 환자가 안 아프다 그랬거든요. 그걸 맞고 나서 그거는 심리적인 거야.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요인으로 플라세보라는 이런 약을 줄 때는 환자한테 이 약은 사실은요 생리식염수인데 하고 말해줘야 돼요. 말하면 안 돼요. 말하면 안 된다 그랬죠. 말하지 말고 이 약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강조하면서 이 약을 줘야 심리적인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
되셨습니까? 심리적인 요인으로 주는 약은 이 약이 무슨 약인지 말해준다, 말해주지 않는다, 말하면 안 된다 하는 거 보기에서도 한번 나올 겁니다. 심리적인 거 영향 줘요. 그 다음에 또 약을 내가 어느 시간에 투여했느냐에 따라서도 영향을 주겠죠. 투여 시간 영향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이 어떤 질병이 있는지 이것도 영향 줘요. 특히 어떤 질병이 있을 때 약을 쓸 때 조심해야 될까요? 간이 안 좋을 때, 간이 안 좋은 사람은 약물 흡수 같은 거 할 때나 해독작용 같은 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 그래서 질병이 어떤 질병을 앓고 있느냐에 따라서 약리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환경적인 요인도 들어갑니다. 이때 환경적인 요인이라는 건 여러분, 자, 약을 주는데, 똑같은 약을 주는데요. 따뜻하고 더운 곳에서 약을 줬어요. 더운 환경. 그 다음에 추운 데서 약을 먹었어요. 어느 게 효과가 더 좋을까? 따뜻한 데서 먹었을 때, 따뜻한 데서 했을 때. 약은 제가 물하고 먹을 때도 흡수가 잘 되려면 어떤 물에 먹으라 그랬어? 미지근한 물에 주라 그랬죠. 그것처럼 고온에 따뜻한 곳에 있으면 혈관도 샥 하고 이완 늘어나니까 약의 효과가 더 영향을 더 효과가 원활하게 나타나겠죠. 추운 데 있으면 혈관이 수축하는데 그죠? 그런 환경의 영향도 있다. 덥고 춥냐 이런 환경의 영향도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절대 어떤 거를 빼라? 키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키는 집어넣지 마세요. 키는 넣지 마세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양리작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신장, 키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말이 되겠습니다. 키는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알아두실 것.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문제에서는 신장이 안 들어간다는 것만 알면 신장이라고 적힌 번호는 다 꺼버리면 돼. 꺼버리면 돼. 그럼 남는 답은 얼마나 좋아요? 4번이잖아요. 딱 나오잖아요. 연령, 체중, 용량, 투여, 경로. 자, 투여, 경로 영향 준다 그랬어요. 그럼 투여, 경로라는 거는 안 적었지만 여러분 이건 뭐야? 투여, 경로는 똑같은 약을 줬어도 IV로 줬을 때 어때요? 더 효과가 좋잖아. 그죠? 그 다음에 똑같은 약을 줬어도 언제 효과가 가장 늦어요? 구강으로 줬을 때잖아요. 그래서 투여 경로에 따라서도 영향을 주는 거죠. 되셨습니까? 그래서 4번입니다. 그리고 5번에 보시면 여러분 환자의 성격이라 있는데 그 성격이라기보다는 심리적인 거 이런 게 들어갑니다. 되셨습니까? 심리적인 거. 요거 여러분 알아두세요. 신장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출제자는 신장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건 묻고 싶은 거야. 그걸 알고 있는지를.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에 보시면 이 부분에서는 그 문제집 자체가 양리 부분이 문제가 많네요. 많은데 우선 여러분 양리는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와. 그래서 양리에서 이 양리가 내가 좀 약하구나. 오늘 공부해보니까 양리를 파헤쳐야 되겠다라고 해서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양리 보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 하시면 안 돼요. 중요한 것만 해도 여러분 지금 너무 힘드시잖아. 그것만 해도 충분히 그 레이더망에서 크게 안 벗어날 겁니다. 만약에 벗어나는 게 있다면 미련 갖지 말고 틀리면 돼요. 한 문제 정도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11번에 보시면 약물의 복용 시간, 언제 복용했는지에 따라서 조금 전에 영향을 준다고 그랬었거든. 영향을 준다 그랬었거든. 그럼 이때 투여 시간은 언제 주는 게 보통 이런 약은 언제 주고 그런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식전에 주는 거 있죠. 식전에 주는 약 하면은 대표적으로 강장제가 식전에 주는 대표적인 거예요. 그럼 강장제 하는 거는 이거는 무슨 약이다? 얘는 바카스 같은 거 쉽게 말해서 바카스 컨디션 업 시키는 이런 약은요. 식전에 먹어야 효과가 좋아. 강장제 이거 식전에 들어간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건위제 위를 좀 튼튼하게 하는 건위제 하는 거 위를 건강하게 하는 건위제 같은 것도 식전에 먹어. 그 다음에 또 식욕이 너무 없어. 식욕이 너무 없으면 여러분 식전에 먹고 나야 식욕이 땡기겠지.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 이걸 밥 먹고 나서 먹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식욕 증진제 이런 것도 당연히 식전에 먹어요. 그 다음에 또 고미제 있죠.
고미제. 여러분 참고로만 합시다. 너무 복잡하면 고미제. 자, 고미제라는 말은 쓴 약이야. 엄청 쓴 약이야. 그럼 이렇게 쓴 약을 밥 먹고 나서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먹은 것까지 다 토하겠지. 그래서 공복시 먹는 거예요. 고미제 이런 거 식전에 먹어요. 식전에. 그리고 또 구충제 있죠. 이런 것도 식전이 좋대요. 그리고 또 기침을 완화시키는 약 진해제라고 있죠. 이런 것도 식전이 좋아요. 그 다음에 식간에 먹는 거, 식사 중간에 먹는 거, 식사 중간에 먹는 거. 그러면 식사 중간에 먹는 건 어떤 겁니까? 했을 때 1번에 있는 이뇨제 그리고 강신제 이런 게 식간에 먹어요. 1번하고 3번에 있는 식간에 먹는 거는 이뇨제 그리고 강신제 이런 거는 식사 중간에, 식사 전후 2시간 정도 식사 중간에 먹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식후에 보통 먹는다. 식후 30분 안에 먹는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뭐냐? 소화제. 우리 이제 밥 먹었으니까 소화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식사하고 나서 소화제 먹는 거죠. 소화제. 그 다음에 또 식사하고 나서 먹는 것 중에 해열제. 해열제 이런 것도 들어가요. 그리고 또 어떤 것도 들어간다? 지사제 이런 것도 들어가겠습니다. 지사제 이것도 식후에 들어가겠습니다. 식후에.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설사약 있죠. 설사약 하제라고 하죠. 설사 변비 있을 때 설사약. 그럼 이 하제는 언제 먹는 게 좋습니까? 하면 얘는요 식전에 먹어도 돼요. 식전에 먹는 약에도 써도 돼요. 그 다음에 또 식사 중간에도 돼요. 식사 중간에도 돼요. 또는요, 자기 전에 보통 많이 먹지 않나요, 여러분? 취침 전에도 먹어도 돼요. 그래서 하제는 식전, 식간, 취침 전에도 복용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자, 더 중요한 거 여러분, 더 중요한 거 항생제. 항생제는 언제 해야 돼요? 항생제 투여는 언제 하는 게 좋아요? 항생제는 일정한 시간에 투여하겠습니다. 언제라고 딱 말하기보다는 일정한 시간에 투여하겠다. 왜? 왜 일정한 시간에 투여하라 그랬습니까? 혈중 약물 농도를 유지하려고. 혈중 약물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항생제는 일정한 시간에 투여를 하겠다. 되셨습니까? 알아두십니다, 여러분. 전체적으로.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자, 다 못 외우신다면 식전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무슨 약이다? 강장제가 들어가요. 그래서 강장제 하면은 식전입니다. 식전. 되셨어요? 그리고 또 항생제 하면은 일정한 시간에 투여를 한다는 거. 일정한 시간에. 그래서 혈중 약물 농도를 유지하고자 한다. 그런 거 보시고, 그 다음에 양리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쭉 하는데 신장은 안 들어간다는 거 하고 아까까지 한 거 봐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에 보시면 간호조무사가 환자에게 어떤 문제가 있음을 알았다. 누구한테 보고한다? 의사한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1차적으로 누구한테 한다? 간호사에게 보고를 하라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13번에 보시면 회원부 상모를 하는 목적입니다. 그럼 이때 회원부 상모는 분만 몇 기 때 하는데요? 분만 몇 기 때예요? 분만 1기. 1기 때 상모하잖아요. 상모하죠. 그래서 상모를 하는 이유는 회원부에 뭐를 할 건데 절개할 거잖아. 회원부 절개할 때 그쪽에 헤어가 있으면 감염의 문제가 생길까 봐. 그래서 상모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이래 말하면 감염 예방인 거죠. 그리고 이때 상모는 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보통 상모합니까? 혈란 방향으로 상모한다. 그 말을 또 다르게 말하면 모발과 동일한 방향으로 상모한다. 그리고 상모할 때는 수술할 때 상모할 때는 수술 부위보다 좀 어떻게 합니까? 넓게 상모하죠. 넓게 상모합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제왕절개 같은 수술을 만약에 한다고요. 그럼 제왕절개 수술을 만약에 한다면 수술 부위보다는 넓게 해야 되니까 상부는 위에는 어디까지 한다? 유두선부터 그리고 하부는 어디까지 한다? 하부는
서해부 중간까지, 서해부 중간까지 사타구니 있는 데까지 있죠. 거기까지 넓게 한다는 거예요. 넓게. 그래서 상모는 시험 문제에서 수술 부위보다 넓게 한다면 맞아.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틀렸어요. 문제집 푸실 때 상모 부위는 수술 부위보다 최대한 넓게. 자, 이래 말하면 이거는 틀렸어. 최대한의 기준이 없잖아요. 최대한이면 그러면 끝이 없잖아. 그 기준이 사람마다 다른 거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수술 부위보다 넓게 상모한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회원부 상모를 하는 이유는 그쪽을 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회원부를 절개하고자 하는 거죠. 회원부를 절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회원부를 절개하는 이유가 절개술의 목적은 어떤 것 때문에 합니까? 한다면은 목적은 뭐 때문에 했습니까? 회원부에 어떤 거를 막기 위해서 너덜너덜 찢어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요. 회원부 열상을 방지하려고 회원부 절개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애기 머리가 계속 낑겨 있으면 절개 안 하고 계속 낑겨서 시간이 지연되면 애기 머리가 다칠 수가 있겠죠. 아두 손상을 방지하고자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너덜너덜 찢어지는 것보다는 멸균적인 걸로 가위로 찢어서 그 부분을 봉합을 하는 게 앞으로 상처가 치유되는데 더 효과가 좋을 거니까요. 상처 치유 촉진을 위해서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회음절개가 분만 몇 기 때 합니까? 분만 2기 때 할 거거든. 태아가 나올 때. 근데 만약에 회음부 절개를 안 하면 아기가 빨리 못 나오니까 분만 2기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많이 길어지겠죠. 안에 낑겨가지고. 2기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래서 2기 시간을 단축시키고자 하기 때문에 회음부를 절개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절개했어. 그럼 절개하고 나서는 그 부분을 꼬매야 되겠죠. 그때 꼬매는 거는 실밥 안 풀어도 된다 그랬지. 흡수되는 실로 꼬맬 거니까. 흡수성 봉합사로 꼬맬 거니까. 캣컷이라는 말 했죠. 그걸로 꼬맬 거니까. 그리고 회음부 절개하고 나서 이쪽에 빨리 아무는 게 좋겠죠. 그리고 많이 아프기도 할 거고. 그럼 이때 뭐를 합니까? 회음절개술하고 나서 간호는 회음 부위에 혹시나 출혈이 있는지 절개 부위에 출혈 유무도 자꾸 관찰을 해야 되겠죠. 꼬맨 자리에 혹시 상처가 문제가 있나 봐야 되겠고, 그리고 그 자리가 부어 있을 거야. 첫날은 띵띵띵띵 부어 있을 거야. 그럼 부었을 때는 어떤 걸 해줬습니까? 중요하죠. 얼음 주머니를 적용했었어. 첫날은 24시간 안에는 부었으니까 얼음 주머니를 적용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24시간 이유는 뭐를 해줬습니까? 열 적용했었죠. 열 램프 쬐어줬었어. 열 램프. 그럼 이때 열 램프 쬐어줄 때 어떤 자세로 쬐어줍니까? 배횡와 위로 쬐어준다 그랬죠. 복부 검진할 때 무릎 구부린 자세. 그 자세로 회원부를 쬐어주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리고 그쪽에 염증도 완화시키고 피가 그쪽으로 쏠리는 것도 막아주기 위해서 뭐도 합니까? 좌욕이라는 것도 하겠죠. 그죠? 자, 그리고 회음절개 했으니까 어떡할까? 당분간은 절대 안정을 하겠죠. 그죠? 자, 맞습니까? 여러분, 절대 안정합니까? 절대 안정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애기 보러 갈 수가 있었나? 그리고 절대 안정을 했다면 좌욕하러 갈 수 있었나? 못 가죠. 그래서 회음절개술의 간호에 절대 안정 이런 거 하면 안 돼. 절대 안정 아니에요. 그죠? 그럼 모성에서 절대 안정이 있던데 그거는요. 산후출혈일 때 산후출혈을 보일 때 그죠? 500cc 이상의 산후출혈로 모성 사망의 1위잖아요. 출혈이 심하면. 그럼 산후출혈일 때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절대 안정이야.
그땐 절대 안정이야. 그런데 회음절개수라고 나서는 절대 안정이 아니라는 거. 보고 보기 조심하실 것. 되셨을까요? 봐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가겠습니다. 자, 14번에 보시면, 자, 문제가 여러분, 임신 초기 인부가 감염이 되면 태아에게 선천적 기형을 초래하는 질환이라고 했죠. 이제 눈 감고도 풀어도 되겠죠? 몇 번이야? 풍진이 되겠죠. 풍진. 몇 개월 안에? 3개월 안에 큰 문제를 줄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이때 풍진에 감염이 되면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이 뭔데요? 풍진에 감염이 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은 아기가 어떻게 돼요? 나왔을 때 선천성 백내장. 그래서 실명된다 그랬죠. 실명될 수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청력장애. 그래서 귀머거리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농아가 될 거야. 그죠? 청력장애 올 수 있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선천성 심장질환. 그죠? 심장이 기형일 거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소두증. 이런 것 등이 풍진의 임신에 미치는 영향이었어요. 그래서 가임 여성은 풍진 예방접종 받아라. MMR 예방접종 받아라. 그리고 예방접종하고 나서 한 달 정도는 임신을 하지 마라 라는 말이 있었죠. 그것도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1번에 보시면 여러분 소아마비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소아마비는 폴리오 같은 말이죠. 소아마비 이거 바이러스예요? 균이에요? 바이러스. 소아마비 바이러스. 그죠? 소아마비 그 몇 급 감염병이죠? 소아마비 몇 급? 2급 감염병. 아셔야죠. 2급 감염병. 풍진 이건 몇 급 감염병인데요? 풍진 2급 감염병. 대부분이가 예방접종 나오는 대부분의 많은 것 등이 뭐였어? 2급이었어.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말라리아 하면 여러분 이거 몇 급 감염병이야? 모기 조심해. 몇 급? 3급. 모기 조심해. 상급. 그래서 말라리아는 모기가 매개하는 질환이 되겠죠. 그래서 모기가 중간에 옮기는 게 누구냐? 어떤 질환이냐 하면은 말라리아, 그 다음에 또 황열, 그 다음에 댕기열, 그리고 또 일본 뇌염, 그 다음에 또 사상충, 그 다음에 또 지카 바이러스 이런 것 등은 모기가 매개하는 질환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엔 수두 바이러스죠. 자, 수두 몇 급 감염병이에요? 수두 2급 예방접종 2급 되셨습니까? 그 다음 5번 장티푸스 이거 몇 급 감염병이에요? 장티푸스 2급 맞나요? 2급 성한결이가 그죠? 부랴부랴 크림을 먹어서 호래장파 세장에 걸렸다 할 때 장 나왔죠. 장티푸스 2급 감염병이었어. 그럼 이 장티푸스는 2급 감염병이고 얘는 바이러스예요, 균이에요? 균이죠. 그 균이 무슨 균이에요? 살모넬라균. 식중독 일으키는 살모넬라균 때문이었죠. 그죠? 그리고 이때 온몸이 아플 거야. 근육통, 그리고 구토도 할 거예요. 그리고 설사도 할 거예요. 그냥 이거는 별 큰 특징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식중독이니까 당연히 들어갈 거니까요. 근데 근육통이 있으면서 온몸에 약간 발진이 일어날 거야. 장미진, 빨갛게 발진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열이 어때요? 계속 안 떨어져요. 계류열, 열이 계속 유지된다. 안 떨어지고 계류열. 그리고 열이 나면 우리가 맥박이 빠른데 이때 맥박이 어떻다 그랬어요? 느리다 그랬죠. 서맥 이런 게 특징이었어. 그럼 장티푸스는 치료제가 어떤 치료제입니까? 하면은 항생제 중에서 여러분 참고로 클로람 페니콜이라는 항생제가 있어. 이게 치료제예요. 자, 그런데 이 치료제로 치료를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안 돼가지고 합병증이 생겼어요. 합병증은 뭐였어요? 장 들어갔어요. 장, 출혈, 그 다음에 또 장천공이라는 게 합병증이다 라고 했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장티푸스인가 아닌가를 알아봐야 되지 않나? 그럼 무슨 검사로 알아본다? 피검사로 알아볼게요. 그 피검사 이름을 무엇이라고 한다? 비달 테스트라고 했었죠. 비달 테스트. 이거는 장티푸스 진단하는 검사야.
진단하는 검사를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정리합시다.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풍진에 감염이 되면 이런 증상을 보이는데 인부가 아울러 또 하나 우리 뭐로가 같이 떠올라요? 매독이 떠오르죠. 그럼 인부가 만약에 매독이 감염이 되었는데 이때 임신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아기가 유산될 수 있다 그랬죠. 또는 사산될 수도 있다 그랬어. 또는 일찍 나올 수도 있어. 조산될 수도 있다 그랬어요. 또는요, 심한 황달을 아기가 출생하고 나서 앓을 수도 있다 그랬어요. 핵황달이라고도 하죠. 심한 황달을 앓을 수도 있어요. 또는 이 아기가 태반을 통해서 선천성 매독이 아이가 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러면 선천성 매독은 나타내는 증상이 어떤 증상을 나타냅니까? 하면은 어떤 거 나타내? 선천성 매독은 콧대가 녹아내렸죠. 안장코 콧대가 녹아내렸죠. 그 코에서 고름 같은 물이 나와 스느, 풀즈, 그죠? 그 다음에 뾰족한 치아, 톱니 모양의 치아, 헛이 쓴 치아, 마비는 아닌데 마비처럼 보이는 가짜 마비, 가성 마비, 그죠? 가성 마비가 보인다 하는 거. 그죠? 매독. 그럼 매독은 VDR을 봐서만 테스트로 검사를 하겠다. 그리고 매독의 원인은 균 이름이 뭐다? 매트라고 했죠. 매트 했을 때 트레포네마 팔리둠. 자, 이게 매독의 원인 균이기도 했죠. 트레포네마 팔리둠. 되셨습니까? 자, 여기 정리 잘 하십시오.